Just enjoy and listen to and have a fun of it. 안녕하세요. 유쾌한 지식수다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반갑습니다. 덱스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메이트 클레어입니다. 저희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꾹 눌러주시면 저희 정말 신나서 방송할 수 있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아주 그냥 뜨거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한국 조선업 이야기인데요. 요즘 뉴스 보면 뭐 실적 최고다, 수주 대박이다, 이런 기분 좋은 소식들 많잖아요. 맞아요. 뭐 마스카 프로젝트니 미국 해군 함정 유지 보수, 그 MRO 사업이니 하는 뭔가 스케일 큰 이야기도 막 들려오고요. 네네. 정말 장밋빛 전망이 막 쏟아지는데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한국 조선업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가기만 했을까? 분명히 우여곡절이 있었을 텐데 뭐 이런 거요. 아, 그렇죠. 또 옆 동네 중국이나 일본이랑 비교하면 우리만의 진짜 넘사벽 강점은 뭘까? 이런 호기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궁금한 건 또 못 참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한국 조선업의 그 파란만장한 역사부터 숨겨진 강점, 그리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까지 아주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귀 쫑긋 세우고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지금 전 세계 조선업계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큰 그림부터 봐야겠죠? 네네. 핵심 키워드는 D&D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암호 같죠? 바로 탈탄소화, 디카보네이션 하고요. 디지털화,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아하, 비행기. 탈탄소화는 저도 요즘 워낙 많이 들어서 좀 익숙하네요. 그 환경 규제가 점점 빡세지면서 배들도 친환경 연료를 써야 하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 국제해사기구 IMO라는 곳에서 탄소 배출 줄이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고요. 정확해요. 그래서 LNG, 그러니까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는 배는 이제 거의 기본이고요. 이제는 메탄올, 암모니아, 심지어 수소까지. 이런 차세대 친환경 연료를 쓰는 배에 대한 주문이 뭐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와. 이게 기술력 좋은 우리나라에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는 거죠. 워낙 비싼 배들을 만들어 본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럼 다른 D, 그 디지털화는 뭐죠? 이건 뭔가요? 설마 배가 알아서 운전하고 뭐 그런 건가요? 네, 거의 맞히셨어요. 바로 자율운항 선박 기술이에요. 선장님 없이 배가 스스로 최적의 항로를 찾아가는 거죠. 이야. 여기에 더해서 배를 만드는 조선소 자체도 아주 똑똑해지고 있어요. 로봇이 용접하고 인공지능이 생산 공정을 관리하는 스마트 공장 또는 뭐 스마트 야드라고 부르죠. 스마트 야드. 네, 이걸로 생산성도 높이고 또 고질적인 인력난에도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활발합니다. 정부에서도 이 자율운항 기술 상용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고요. 와. 듣기만 해도 완전 미래적인데요. 그런데 한국 조선업이 이런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위치까지 오르기까지 그 과정이 뭐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네, 그렇죠. 한국 조선업의 본격적인 시작은 1970년대로 봐야 해요. 당시 정부가 나라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했는데 조선업이 그 핵심 중 하나였죠. 아, 그때군요. 네,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배 만들어서 달러를 벌어오자. 뭐 이런 목표였습니다. 정부가 팍팍 밀어줬군요. 그렇죠. 그런데 좀 재미있는 사실은 정부 발표 이전부터 이미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 정말요? 네. 대한조선공사, 이게 지금의 한화오션 뿌리 중 하나죠. 아니면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이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대형 조선소 부지를 막 물색하고 있었던 거죠. 와, 시작부터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시작부터 스케일이 남달랐다고 할까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초대형 유조선, VLCC라고 부르는 아주 큰 기름배나 컨테이너선 같은 거대 선박 건조에 강점을 갖게 된 밑거름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보고 시작했군요. 하지만 뭐 좋은 날만 있진 않았겠죠. 위기도 있었을 텐데요. 물론이죠. 첫 번째 큰 시련은 1990년대 후반,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IMF 외환 위기였어요. 아, IMF. 정말 많은 기업들이 쓰러졌잖아요. 조선업도 뭐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하지만 이때 정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네. 부실 사업은 정리하고 핵심 기술력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체질을 확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한국 경제 특유의 회복 탄력성,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죠. 그걸 제대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IMF를 넘어서 더 강해졌다.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위기가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제가 알기론 2010년대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바로 해양 플랜트 쇼크입니다. 해양 플랜트. 네, 해양 플랜트는 그 바다 밑에 있는 석유나 가스를 캐는 거대한 해상 구조물인데요. 당시 유가가 엄청 높을 때 너도 나도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갑자기 유가가 폭락하면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된 거죠. 아, 저도 기억나요. 그때 정말 뉴스에서 맨날 나오고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죠. 정말 심각했어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우리가 흔히 조선 빅3라고 부르는 이 회사들이 이때 무려 10조 3천억 원. 상상이 가시나요? 10조요? 와.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구 계획,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계획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관련 없는 자산 다 팔고 배 만드는 작업 공간인 도크를 20%나 줄이고 직원 수도 30% 가까이 감축하는 정말 피눈물 나는 구조조정이었죠. 10조라니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군요. 네, 그 덕분에 일단 재무구조는 탄탄해지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 대신 돈이 되는 고부가치 선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긴 했어요. 하지만 이때 현장을 떠나야 했던 그 수많은 숙련된 기술 인력들,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의 뿌리가 되었다는 점은 정말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Good evening, and welcome to the Story Radio Station, where we explore tales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조선업계를 뒤흔드는 D&D 트렌드와 한국 조선업이 IMF 외환 위기 그리고 해양 플랜트 쇼크라는 두 차례의 거대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 특히 그 숙련 인력 유출이라는 아픈 후유증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그런 파도로 넘어 살아남은 한국 조선업.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국 조선업을 세계 정상에 올려놓은 핵심 경쟁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서 파헤쳐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기술력 아닐까요? 그냥 기술력이 아니라 그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초격차 기술력이요.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특히 돈이 되는 배, 즉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는 정말 압도적이에요. 최근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하는 배들의 80% 이상이 이런 비싼 몸값의 선박들이라고 해요. 80%나요? 네, 대표 주자가 바로 LNG 운반선이죠. 액화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의 초저온 상태로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는 정말 첨단 기술의 집약체거든요. 초대형 컨테이너선도 마찬가지고요. 야,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하게 와닿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자료도 있나요? 그럼요. KDB 산업은행 연구자료를 보면 전체 선박 종류를 평균 냈을 때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한 5.2년 정도라고 해요. 5.2년. 그런데 LNG 운반선이나 LPG, 액화석유가스 운반선은 7.0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양 플랜트는 무려 8.3년이나 우리가 앞서 있다는 분석입니다. 와, 8.3년이요? 네, 이게 단순히 연구개발 R&D 투자만으로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실대로 배를 만들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이건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자산이죠. 8.3년이라니 정말 대단한 격차네요. 그럼 아까 말한 D&D 트렌드, 그 친환경하고 디지털 분야는 어떤가요? 거기도 우리가 앞서가나요? 당연히 이 분야에서도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 LNG는 이제 기본이고 암모니아나 수소 같은 차세대 청정 연료를 사용하는 배를 누가 먼저 상용화하느냐. 이게 지금 최대 관심사거든요. HD현대는 세계 최초로 메탄올을 연료로 쓰는 컨테이너 선을 만들었고 암모니아 추진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요. 삼성중공업은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 설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하나오션은 LNG 운반선의 아예 탄소 포집 기술, 이걸 CCUS, 카본 캡처 유틸리제이션 앤 스토리지라고 하는데 아, CCUS요? 탄소 잡는 기술? 네, 맞아요. 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이에요. 이걸 적용하는 등 서로 경쟁하듯 기술력을 막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와,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들이 막 현실이 되고 있네요. 그럼 디지털은요?
그 자율운항 선박이나 스마트 야드 같은 거요? 디지털 기술도 마찬가지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정부가 아예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해서 팍팍 밀어주고 있고요. HD현대의 자율운항 전문 자회사인 아비커스라고 있잖아요. 여기가 세계 최초로 대형 선박의 대양 횡단 자율운항에 성공하기도 했고, 삼성중공업도 원격 자율운항 기술 실증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 목표는 2030년까지 완전 자율운항,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는 4단계 수준의 기술을 상용화하는 거라고 하니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이야, 2030년이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자율운항 기술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고 할 정도니까요. 기술력 말고 또 다른 강점은 없을까요? 뭐랄까 좀 소프트한 측면에서요. 아, 물론 있죠. 기술 외에도 수십 년간 쌓아온 그 풍부한 건조 경험, 제때 배를 인도하는 우수한 생산관리 능력, 그리고 고장이 적고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발빠르게 대응해주는 AS, 그러니까 사후관리 시스템과 높은 브랜드 이미지 같은 소프트 파워도 절대 무시 못할 한국 조선업의 강점입니다. 배 한 척 가격이 어마어마한데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중요하죠. 그렇겠네요. 믿음이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경쟁국들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네, 그게 궁금했어요. 현재 세계 조선 시장은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3개국이 꽉 잡고 있는 형국이죠. 작년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전년보다 34%나 늘어는 6,581만 CGT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호황을 누렸어요. CGT요? 그게 뭐죠? CGT는 Compensated Gross Tonnage, 우리말로는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라고 하는데요. 좀 복잡하긴 한데 배의 종류나 크기뿐 아니라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기술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반영해서 계산하는 무게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냥 무게가 아니라 만드는 난이도까지 고려한 거군요. 네, 그쵸. 아무튼 이 CGT 기준으로 보면 점유율에서 중국이 약 70%로 압도적이고 한국이 약 17% 정도를 차지했어요. 잠깐만요. 중국이 70%요? 생각보다 격차가 너무 큰데요? 그럼 우리가 밀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덱스터,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건 전체 물량, 그러니까 수주 척수나 총톤수 기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비싸고 만들기 어려운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하는 전략이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기술 난이도가 낮은 벌크선이나 탱커선 같은 선박들을 낮은 가격으로 대량 수주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약간 질과 양의 차이라고 할까요? 거군요.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한다. 네, 그래서 종합적인 기술력, 생산성, 시장 경쟁력 등을 평가한 점수, 이걸 한국을 100점으로 봤을 때요. 일본은 한 99점, 중국은 88점 정도로 평가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종합 경쟁력에서는 앞서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각 나라별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중국은 역시 가격 경쟁력이 무기인가요? 그렇죠. 중국의 최대 강점은 뭐니 해도 정부의 막강한 지원하고 저렴한 인건비예요. 우리나라 인건비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이걸 바탕으로 가격을 확 낮춰서 물량 공세를 펼치는 거죠. 역시 가격이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술력이나 건조 품질, 특히 선박의 핵심인 엔진이나 주요 기자재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능력은 우리보다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특히 아까 말한 LNG선 같은 고난도 선박에서는 기술 격차가 최대 8.3년까지 벌어진다고 했죠. 이런 부분은 쉽게 따라오기 힘듭니다. 그럼 옆 나라 일본은 어떤가요? 예전에 일본 조선업이 세계 최고였잖아요. 맞아요. 일본은 좀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화주, 그러니까 배에 실을 화물의 주인이죠. 그리고 해운사, 선박 운영회사요. 그리고 조선사가 아주 끈끈하게 연결된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자기들끼리 뭉치는군요. 네, 일감을 꾸준히 주고받는 거죠. 또 협력업체를 단순 하청업체로 보지 않고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는 문화가 있어서 부품이나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도 상당히 높아요. 오, 그건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품질 좋고 내구성 뛰어난 배를 잘 만들기로 유명하죠. 특히 표준화된 선박을 대량 생산하는 데는 여전히 강점이 있고요. 다만 문제는 인력 고령화가 심각하고 새로운 기술 투자에 다소 소극적이라는 점, 그리고 표준화되지 않은 특수 선박 설계 능력은 좀 부족하다는 점 등이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가격, 일본은 안정적인 생태계. 그럼 자랑스러운 한국 조선업에는 약점이 없을까요? 완벽할 순 없을 텐데요. 당연히 우리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지만 고질적인 내부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원청 대기업하고 협력업체 간의 그 수직적이고 경직된 갑을관계 문화입니다. 아, 갑을관계. 네. 조선업 경기가 어려워질 때마다 그 부담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결국엔 숙련된 기술 인력들이 아예 산업 현장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게 인력 문제랑도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또 조선 3사 간에도 기술 교류나 협력이 부족하고 조직 문화가 여전히 좀 경직되어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기술만 좋다고 다가 아니네요. 내부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혹시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위험 요인이 있을까요? 네.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위험 요인은 앞서 잠깐 언급했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해요. 지금 수조장고는 넘쳐나서 앞으로 한 3, 4년치 일감을 확보해 놨는데 정작 그 배를 만들 숙련된 기술자가 부족한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힘들다는 인식 때문에 젊은 인력 유입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고 있나요? 주로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단기 프로젝트 전문 하청팀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량팀은 특정 공정이 끝나면 바로 다른 현장으로 옮겨가는 비정규직 형태라 기술 축적이 어렵고요. 외국인 근로자 역시 언어 문제나 숙련도 향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 그게 문제군요. 더 충격적인 통계도 있어요. 조선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원청 소속의 숙련된 한국인 직원, 이른바 본공이라고 하거든요. 이 본공의 비율이 2023년 기준으로 59.2%였는데 최근에는 50% 안팎까지 떨어졌을 거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네. 절반 가까이가 본공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대신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간접 고용 인력하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급증해서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특히 외국인 인력은 앞으로 4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있어요. 와, 40%요? 거의 외국인들이 배를 만드는 수준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당장 기술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수십 년 쌓아온 노하우가 그냥 끊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큰일이네요. 또 숙련도가 낮은 인력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품질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LNG선처럼 극도로 정밀한 기술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우 건조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기술 초격차가 내부 인력 문제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는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인 거죠.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군요. 다른 문제는 없나요? 사고 때문에 발생하는 노사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처럼 큰 갈등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죠. 그렇죠. 노사 문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숙련 인력이 부족해지면 어렵게 키운 핵심 기술이나 인재들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중국 같은 경쟁국으로 유출될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기술 유출까지. 정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이런 복합적인 위협들을 극복하고 미래 조선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위기 극복 전략. 다행이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는 스마트 K야드 구축입니다. 아까 말한 스마트 공장을 조선소 전체로 확대하는 개념인데요. 로봇,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IoT 같은 첨단 ICT, 즉 정보통신 기술을 총동원해서 생산 공정을 완전 자동화, 지능화하겠다는 거예요. 완전 자동화. 네, 이걸 통해서 생산성을 30% 이상 높이고 최종 목표는 원가를 10% 절감하는 겁니다. 이걸로 중국의 저가 공세에도 맞서고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려는 거죠. 삼성중공업의 SY야드나 하나오션의 디지털 생산센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정말 중요하겠네요. 두 번째 전략은요? 둘째는 역시 미래의 핵심 기술 확보와 R&D 협력 강화입니다. 2028년까지 총 7,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차세대의 친환경,
자유운항 선박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어요. 80%요? 와. 특히 그동안 경쟁에만 치중했던 조선 빅3가 처음으로 기술협력 TF, 일종의 특별팀을 만들어서 공동 연구를 하고 골치 아픈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끼리 손을 잡다니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겠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뭔가요? 셋째는 조선 해운 금융 간의 건강한 상생 생태계 구축입니다. 아, 아까 일본 얘기할 때 나왔던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맞아요. 과거처럼 우리끼리 저가 수주 경쟁하다가 다 같이 힘들어지는 과오를 반복하지 말자는 거죠. 일본처럼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자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입 판물은 화주, 가급적 우리나라 해운사의 배로 해운, 그 배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금융,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들고 조선, 그 배의 보험은 우리나라 보험사가 들고 품질 검증은 우리나라 선급, KR이 하는 이런 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와, 이건 정말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이네요. 네, 이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해요. 물론 이와 병행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젊은 인재를 유치하고 양성하기 위한 지원책, 외국인 근로자 비자 문제 완화,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금융 및 기술 지원 강화 같은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해 볼까요? 정리해보면 한국 조선업은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를 거쳐왔네요. 두 번의 큰 위기를 넘어서 지금은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그리고 친환경, 디지털이라는 미래 트렌드를 선도하며 세계 1위의 위상을 당당히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확실하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숙련 인력 부족이라는 아주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죠. 지금 찾아온 이 호황기가 일시적인 반짝 호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이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5년이 한국 조선업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해요. 골든타임. 5년. 정말 중요한 시기군요. 그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역시 인력 문제겠네요. 그렇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무너진 숙련 인력 생태계를 복원하고 불합리한 하청 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임금을 올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수직적인 갑을 관계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결국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그것을 구현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사람이니까요. 기술 격차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죠.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겠네요. 네, 동시에 앞서 이야기한 스마트야드를 최대한 빨리 완성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조선, 해운,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제도적으로 안착시켜서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을 다져야 하고요. 네, 한국 조선업. 분명 엄청난 기회를 맞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내부 과제도 명확해 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눈앞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기술 개발과 함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계가 정말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운 숙제를 잘 풀어낸다면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동안 세계 조선산업의 패권을 계속해서 우리가 쥐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에서는 한국 조선업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도전과 과제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말고 꼭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 비타민입니다. 지금까지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클레어였습니다. 덱스터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Just have fun!